부동산 하락론에 많이 이제 마음이 가서 집을 안 샀던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짧게 요약이 돼 있는데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부동산 하락론자였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며 매일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가족들을 겨우 설득해서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 소식을 접하고 여러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읽다 보니 앞으로 기준금리가 또 계속 인상될 거고 집값이 결국엔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꼭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북극성주님 카페에 들어왔던 사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사연이고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많이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대외 환경이 내부적인 환경도 바뀌고 이제 외부적인 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고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 고민의 끝에 서 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네, 한 번 이렇게 뭐 하락론자였고 한 번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들은 어떤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네, 문초보님께서는 금리 인상보다 대출 규제가 걱정이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대출 규제는 계속해서 해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기준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 보면 이게 또 대출 금리가 또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규제와 또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금리가 지난 8월 26일 날 0.75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는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댓글에 보면은 너네 금리 올라가 봐라. 다 죽는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주에는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의 어떤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아, 진짜요? 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 인상이 뭐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금리 인상은 아니고 아니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찰을 해왔을 때는 금리가 인상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내려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떤 연관돼서 같은 흐름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좀 경제용어로 어른용어로 동조화 현상이라거든요. 동조화 현상. 동조화 현상인데 이런 동조화 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준금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이 어떤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어떤 직격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3년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사람들은 계속 상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집값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떨어졌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구나. 근데 그 하락이 있었을 때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아,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맞아요. 그게 2018년 11월에 네.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이 되거든요. 네. 인상이 돼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 인상된 이후에 2019년 1월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2019년 6월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7월 이후부터 다시 상승을 이어갔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2019년 7월에 네. 기준금리를 다시 1.5%로 인하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어떤 인상 인하가 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다시 반등에 네. 이런 모습들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우려를 하는 거고 이제 특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그게 몇 퍼센트 그다음에 얼마나 단기간에 빨리 올라가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이번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1.5에서 1.75로 올렸더니 가격이 하락하더라. 네. 그렇다고 한다면 1.75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마지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또 다시 1.75 정도의 기준금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 이미 과거 데이터가 한번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인상이 된 상황에서 사실 0.75%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뭐 직접적으로 바로 뭐 하락된다. 네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0.75 네. 정도까지는 낮은 수치라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0.75로 0.25%를 인상하기 전에 네.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네. 이런 시그널을 줬거든요. 줬죠. 예. 시그널을 줬고 그리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네. 대출금리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어적인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수 경기가 작년 2월 그냥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 상황이 이런 내수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네.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시작됐던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도 사실 2019년까지 계속 금리 올린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못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내리는 걸로 바꿨던 건데 지금 이 방향성, 인상의 방향성이 계속 추세적으로 인상을 간다면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집값이 네. 이제 집값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기준금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네네네. 기준금리가 내년에 만약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수치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2에서 한 3% 정도 아니, 두 번에서 네. 한 3회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면 그러면 보통 1회 인상을 할 때 네. 0.25%씩 인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3회라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0.75%가 인상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가 0.25씩 올린다 그러면. 그쵸. 네. 네네네. 그러면 현재가 0.75기 때문에 네. 여기에 플러스 0.75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금리는 1.5%대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1.5%대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그렇다 보면 내가 좀 더 그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네. 또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매수세가 감소할 것이고 네. 그런 매수세가 감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킹장님 오늘 그거 하는 날 아니에요. 저 유퀴즈에 나온 분 아닌가요? 하는 날 아닙니다.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오늘 그거 하는 날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무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네. 그럼 지금의 어떤 선택을 이분한테 지금까지는 내가 부동산이 빠질 거라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싶다 하는 걸 계속 막아왔어, 내가. 네. 계속 막아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안 돼. 지금 사지 마 했는데 너무 올라서 막 자책하고 이러다가 지금 설득해서 집을 사기로 했대요. 근데 지금 대외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그죠? 결심했어. 네. 했는데 네네. 상황이 이런 거죠. 그냥 또 멘붕 온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이분 지역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그러게요. 이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마다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한. 네. 확률이 높은 거는 일단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이분이 2분의 1 확률로 거기 살고 계시겠죠. 네. 확률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고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라 가정했을 때 네네. 이분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내년에 뭐 2, 3%, 뭐 2번 내지 3번 정도 금리가 뭐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항상 현재 시점의 관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집합금지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도 이슈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변종 바이러스,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지금 서울이 4단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사실 지금 현재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전 코로나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의 또 다른 어떤 변수라든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집합금지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세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막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집을 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런 변수로 인해서 지금 기준금리 변화의 폭도 없고 오히려 시장 상황이 또 상승장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인데? 네,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된 게 딱 2번 있었거든요. 큰 하락장이. 네, 큰 하락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다 하락장이 시작됐다. 네네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1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이런 하락이 말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락된 게 크게 두 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98년도 그 IMF 때. 네네. 근데 98년 IMF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하락이 직격탄을 맞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2001년에 회복됐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4년 정도, 3, 4년? 네네. 이때 회복이 됐고 그 이후부터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거의 폭풍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두 번째 2008년도 이제 두 번째 하락장이 오죠. 그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렇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뭐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그리고 우리가 IMF 때 경험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2009년도에는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반등하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그 모습이 2013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2013년까지면 결국 두 번째 하락장도 나타나는 게 한 4년 정도, 3내에서 4년 정도. 근데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거 8년 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승 기간이 길고 하락 기간이 짧은 이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이후에 만약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조정되고 집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식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가 어떤 소비 촉진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크기 위해서는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현재 지금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의 공급 물량 3만 1회로 네. 내려갔을 때하고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의 공급 물량이 2024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여기서 또 멘탈 흔들리고 네.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1년, 2년 살고 또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러진 않고 네. 대부분 뭐 5년, 6년 이렇게 뭐 장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부동산의 시세는 내 집 마련하고 난 이후의 시세를 봤을 때 이건 하나의 그래프에 불과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손실을 얻었냐 수익을 얻었냐 그 부분은 그 내 집 마련했던 그 집을 팔았었을 때 그때 어떤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내가 네. 손실을 얻었냐 아니면 내가 수익을 얻었냐를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집 사고 나서 마음을 네. 편하게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나중에 어떤 상급지율이 갈아타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앞으로 어떻게 되던 일단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내 집 장만을 해야지 네. 이분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있고 또 하나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강력하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뭐 5%대 만약에 최악의 상황 네, 5%대 그냥 고정금리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네. 제 생각에는 고정금리로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네. 대출을 저희가 고정금리를 한 것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빨리 대출 선택했을 때는 변동보다는 고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현명하죠.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고정금리 하면은 금리가 조금 비싼데 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이 장기 주택을 장만을 할 때 아주 장기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대출을 저 같은 경우도 30년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고정금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을 고정금리로 하면 그 사이에 가격의 등락이 사실상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알고 가면 네. 이 정도에 대한 이자는 네. 내가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그 또 고정금리에 대한 이자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처럼 어떤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리를 내다보고 네. 미리 하는 것이 나중에 선경지명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웅님 고정금리 3.17, 3.17이면 진짜 싼 금리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금리 아니고 대출금리. 네, 고정금리. 고정금리가요? 네, 고정금리 3.17이면 대출 고정금리. 네네. 그렇죠. 싼 편이죠. 진짜 싼 편인데 네. 최근 들어도 대출금리 인상됐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요즘에 4%대 금리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이 금리 인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크게 체감이 없고 가격이 내려도 크게 체감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의 부분만 감당하고 있으면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리가 한 1.5%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대를 넘어서 5%대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3.7%, 7% 정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건 3.17이에요. 17. 17이에요. 네, 엄청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우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의미가 없어요. 오르면 보유세만 더 내지 뭐. 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주택 사고 나서 그냥 그 금리 그죠? 그래도 또 보유세를 하더라도 그래도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세에 대한 구간이 훨씬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체감하는 게 그렇죠. 크지 않고 뭐 재산세는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재산세가 좀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고소연님은 좀 약간 그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나 집 살 때는 5.2% 고정금리 20년이었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대출 말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대출 말고는 나머지 금액은 직접 장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뭐 내가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지인 찬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 찬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블루님이 한 번 더 전세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지금 다시 전세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년 정도 더 사는 2년 정도가 그 이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떤 것이 더 있냐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불과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 2년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시장마저도 현재 지금 전세 물건이 굉장히 싹 들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출을 끼워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지 오히려 대출을 받는 것보다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것,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실제적에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다 보니까 이런 그 갭 투자 방식을 현재 선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굉장히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실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금을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주변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없을 때 그러면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정승을 이렇게 하는 모습에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전세 물건은 없죠.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불과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세에 대한 거래가 없는 대신에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도 지금 현재 전세가 상승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공급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그 공급하는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분간 집 사지 말고 무주택으로 해서 있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은 없는데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상황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서울 수도권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미분양 관리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내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어떤 그 재고 시장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역시 정책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4억대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그 전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7억, 8억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만약에 10억, 12억을 가정한다고 하면 이분이 나중에 2년 뒤에 내가 전세 계약이 끝났어. 그때 과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집에 12억이라는 돈을 들고 살 수 있을지.
근데 전세도 12억인데 네. 내 집 마련 더 못할 거 아닙니까? 전세가가 빠질 확률은 없어요? 전세가가 빠지기 위해서는 네. 재고 물량이든 공급 물량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풀려야 됩니다. 네. 물량이 풀려야 되고 네.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네.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 가격이 하락된다 했을 경우에도 네. 전세 가격이 빨리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을 팔고 네. 다시 전세 수요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어도 집값을 하락하면 돼. 그럼 차라리 가격이 하락이 없는 전세로 돌아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전세로 돌아가는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집값이 하락했을 때 매물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전세 수요가 그만큼 더 증가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전세 가격을 보면 전세 가격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전세는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수요를 규제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 그렇죠. 이 전세가 대출 규제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일 힘든 대출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이건 왜냐하면 실수요하고 직접적인 네. 연관관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어떤 전세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사전 청약이 계속 당첨된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이렇게 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또 집 사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전 청약하는 것도 네. 이것도 참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사실 사전 청약에 대한 사전 청약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발표왔는데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한 700가구 정도 네. 공급이 됐는데 네. 거의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고 심지어는 84제곱미터. 네. 84제곱미터가 28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네. 거기에 10,000명 이상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이 10,000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충분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결과치를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이게.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좌절감. 근데 그걸 기다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세가가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전세가가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 한 채는 지금 가능하니까 이걸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그쵸. 내가 아예 살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건 선택에 대한 문제인 분이 이제 보낸 건데 이런 경우 선택의 문제인 상황에서는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어쨌든 전세로 더 산다고 했을 때 나중에 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전세를 숨고 싶은데 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고 네. 나중에는 전세로 살고 싶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로 살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또 매수를 하기에는 또 집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졌을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네.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